네, 어김없이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출근 잘하셨죠? 월요일 더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어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자, 운명의 한 주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이게 약간 오버일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관세 유예 이제 마감이 이번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들리는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8월 1일까지 더 연장이 되는지 아니면 7일부터는 이제 각국의 서한을 보낸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네. 그 국가에 우리나라가 포함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모르겠고 뭔가 좀 네. 선명하지가 않아요. 지금 뭐 12개 국가가 그러게요. 15개 국가 날짜도 특정이 아직 안 된 느낌인데 네. 그 안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헷갈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머스크 형님은 좀 한 주만 좀 쉬어주시지. 결국 창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내년에 뭐 하원과 상원에 좀 집중적으로 아메리카. 네, 네. 투자를 하겠다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테슬라랑 스페이스 X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이 테슬라 주주분들 지금 막 아우 주말 사이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오늘 또 밤에 그런 것들 종합해서 미국 시장도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러니까요.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어쨌든 한 주간의 전략 좀 세워봐야 되는데 현재 코스피는 0.2% 상승, 코스닥도 0.2%대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 세미나 안내부터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대구부터 가볼까요? 네, 대구로 세미나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네. 쿨준 박지훈 부장님과 이현주 부장님 출격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댓글창으로도 아이고 대구 덥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계시는데 대구뿐만 아니라 정말 전국이. 장마도 끝났고 거의 뭐 사우나 들어와 있는 느낌인데 대구에서 실내에서 그래도 하니까 에어컨 빵빵하게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주식 투자 전략과 또 투자 유망 종목 체크하는 시간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언제죠? 7월 9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입니다. 오후 5시까지고요. 장소 한번 체크해 주시죠. 대구 경북 디자인진흥원 8층 아트홀입니다. 링크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자, 이제 광주 한번 가보죠. 광주로 오시죠, 여러분들. 광주는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견자단 이혁진 차장님과 또 구혜영 차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상반기는 끝났죠. 하반기를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 유망 종목 분석해보고요. 또 채권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채권 투자 전략에 대해서 날짜 7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장소는 NH투자증권 광주 WM센터에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의 조합의 세미나는 뭐 정말 반응이 좋다. 네. 칭찬이 현장에서 자자하니까 여러분 많이 링크 통해서 또 신청해 주시고요. 내일 마침 인천 세미나도 사실 있는데 네. 인천 세미나 가시기 전에 구혜영 차장님 3% 여기 아침에 투자도 들르셔서 드디어 네. 이 구혜영 차장님을 만나볼 수가 그러니까요. 있는 날입니다. 내일이.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이혁진 차장님과 좀 함께 해볼까요? 나와주시죠. 월요일의 남자 이혁진 차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어머나. 너무 더우셔가지고 잠깐만. 깔끔해지셨네요. 들어올 예, 때는 예. 너무 덥다고. 엄청난 예. 얘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그러니까. 육수와 함께 할 뻔했는데 여기 지금 저 감전될 뻔했습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나요. 뽀송뽀송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차장님 뭐 주말 사이에 뉴스가 쉴 새가 없는데 네. 내일 저희 구혜영 차장님 나오시는데 실제로 네. 현장에서도 구혜영 차장님 반응 괜찮으신가요? 맞습니다. 너무 좋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뭐 사실 제가 고객 한 분 한 분을 여쭤볼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이제 모객을 되는 현황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의 공간이 남았던 적은 물론이고 거의 100%다 밖에서 들으셔야 되는 서 계시고. 만 원을 넘어서는군요. 예, 공간의 예. 크기랑 상관없이 다 그렇게 밖에서 들으셔야 네.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네. 만약에 세미나를 오실 때는 조금 일찍 오셔야 아하. 예, 자리를 좀 앉으실 수 좋은 있겠다. 곳에.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마침 오. 또 제가 이번 주도 있으니까 네. 좀 일찍 오시는 것이 나으실 것 같다. 보통 저희가 이제 홈쇼핑 방송할 때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얘기를. 근데 이건 현장에서 리얼로 좋다, 느끼신 좋다. 거니까 네. 조금 부지런히 이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장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뭐 7월 이제 7일 썸머랠리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6월까지 워낙에 이제 좋았고 네. 사실 불과 얼마 전 지난주까지도 사상 최고 계속 네. 3,100도 뭐 돌파 맞아요. 계속 네. 하기도 했고 해서 7월 어떨까요? 썸머랠리 기대감을 네. 계속 좀 갖고 계십니까, 사장님은? 네,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거는 제가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인 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6월의 랠리는 굉장히 편안한 유동성 기반한 초기 사이클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조건은 하나 붙을 것 같아요. 네. 7월에 그 조건은 미국의 정책, 뭐 관세나 앞으로 이제 그 BBB 정책 네.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또 우리나라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로 랠리가 됐기 때문에
7월에 PBR 1배의 문턱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자, 여기에 그냥 혼자 갈 것인가, 이벤트가 필요할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7월 달에는 조건부 랠리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건부 하락이 아니다. 네. 예,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일시적으로 약간 틀어지는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 네. 그거는 사이클의 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살만한 찬스인데 제가 한번 이제 좀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이 볼륨이 이제 급락일 딱 한 번씩 나오는 네, 이유는 네, 뭐냐면 계절적으로요 7, 8, 9월은 거래량이 조금 감소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휴가도 껴있는 예, 실제 것도 우리도 있고. 휴가를 네. 가는데 네. 외국인 매니저들도 휴가를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미국도 똑같이 보면 7, 8, 9월에 살짝 거래량이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던질 때 매니저들 사주는 매니저들이 이제 어디 여행 가 있으니까 네. 네,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오. 이제 그 밑에 수급이 좀 빈집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살 찬스다. 뭐 결론은 저는 조건부 랠리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하반기 매매절 조건부 랠리, 그냥 랠리가 아니고 조건부라는 게 붙어가지고 네. 맞아요. 오늘 자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반기에 맞게 키워드. 제가 말씀드리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정책, 한국의 재평가예요.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정책이라는 하는 것을 쓰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인데 이 정치인들이 크래시를 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랠리의 조건에 부합하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두 증시는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가 좀 미리 스포하는 바입니다. 자, 첫 번째 미국의 정책인데 관세죠. 뭐 관세가 UAE를 앞두고 첫 번째 베트남은 잘 됐는데 그리고 일본에는 뭔가 불협화음이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사실 여기에서 트럼프가 약간 보복성 관세를 우방국에 꺼냈는데 여기에서 이시바 시게루는 또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우리는 또 대통령이 새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협상할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해서 또 이번에 10개국에 포함되지 않을까봐 또 시장은 걱정을 쌓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정치인들이 정책을 하는 거라서 이 정치인의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향후에 어떤 방향성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트럼프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8월 1일부터 부과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왜 그럴까요?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데 트럼프의 우호적인 사람들 그리고 관세와 이민자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지지율이 빠지고 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제 제가 이제 내년에 10월 11월에 있는 이 정책에 대해 이제 정치 이벤트죠. 중간 선거에 네.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실제 준비는 1년 반 전부터 하는데 이렇게 지지율이 먼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저는 유예와 그리고 몇 가지의 좋은 협상들이 분명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에다가 사실 베센트가 어느 정도 힌트는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10개국의 합의 가능 이야기를 했고 상대국에 대해서 이제 긴장을 유발할 수 있게끔 20개국에 대해서는 관세 후 협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무래도 이 10개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 20개국에 대한 관세 후 협상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기본적으로 관세 인플레가 좀 과대 포장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자, 저는 이런 지금 베센트의 이야기가 언제 기시감을 느끼게 하냐면 바로 2022년입니다. 자, 그때는 정반대였죠.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얘기했고요. 베센트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채권 쇼패팅을 했었습니다. 누가 이겼죠? 베센트가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25년도에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파월은 연준이라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파월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영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인하를 연기시켜 놨습니다. 자, 그런데 베센트는 관세 인플레이션은 과대 포장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네. 그래서 저는 뭐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한번 이겨본 사람이 또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9월달 빅컷 기대감도 저는 7월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이번 관세에
어떤 나름의 좀 미리 보기를 바로 베트남에서 좀 볼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자, 베트남의 지수와 그 시기에 관세율을 한번 보시죠. 원래는 이제 양국 간에 그냥 실효 관세율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10%, 그 다음에는 46%, 이번에 20%. 근데 문제는 지금 지수의 레벨이 직전 레벨을 올라가서 그러네요. 깼어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20%로 끝난 게 아니라 환적 관세율.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배를 갈아타서 미국으로 오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40% 관세율이라는 것이죠. 자, 시장은 첫 번째,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의심하는, 아니 관세가 끝난 게 아닌데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나? 라고 하는 것을 S&P 500을 보면서 많은 투자자들 의심을 하고 있는데 실제 베트남은 직전보다도 관세율도 올라갔는데 지수는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눈높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고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만으로도 이제 환호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트남 딜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관세율의 맥스는 40%다. 맥스가 정해졌다. 네. 네. 왜냐? 환적 관세율이 40%예요. 자, 그러면 중국이 50% 60% 관세율이 맞았어요. 베트남 가서 환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40%가 아무래도 이번에 협상에서의 상단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은 투자자들이 일단 나쁜 이벤트에 대한 종료, 이걸 좀 환호하는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관세율에 대한 최악의 상황이 40% 아닐까라고 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이벤트가 베트남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 뿐 아니라 이제 10개국에서 이렇게 이제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 저는 직전 레벨보다 주식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것 같다. 이유는 뭐냐면 자, 관세 협상이 잘 되면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연준의 통화정책 여력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금리 인하로 이제 시선을 확 옮겨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오빠라고 얘기하죠. OBA. 크고 아름다운 법안. 네. 여기서 많은 이제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이게 중요하긴 한 것 같은데 정리해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냥 아주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보면 자, 축소된 것, 의료, 친환경, 자,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물리적으로 돈을 안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료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자동 갱신을 없앤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 근로자 필수 요건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다시 심사하는 주기를 단축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너무 그렇게 이제 꽁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 부담금도 좀 내라라고 하는 것이 추가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공적 보조식의 이제 의료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소득 확인 절차 요거를 좀 강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무기한 계속 재가입이 됐었는데 이거를 폐지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이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EV 구매 세액 공제를 없앤 것이고 생산 세액 공제는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고, 풍력과 태양광은 27년부터 없어지는 걸로 지원금이 좀 이렇게 이제 됐다. 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최근에 보면 2차 전지 기업들 바닥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네. 구매 세액 공제로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았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2023년도에 이 구매 세액 공제가 이제 신설이 돼서 시작한 다음에 테슬라의 점유율이 늘어나갔지. 네. 사실 우리가 그렇게 크게 인센티브 받지 못했었어요. 네. 자, 그런데 자, 또 이제 감세. 자, 이것들이 상당히 논란이에요. 그렇죠. 네. 감세가 바로 기부 상속 레벨이 올라갔다. 원래는 이거보다 한 7만 달러 수준 딱 떨어질 거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올린 다음에 일몰 규정을 없애버렸어요.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제 상속하기 좋은 사이클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최근에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렇게 하면 부의 이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그럴 수 있죠. 매우 높죠. 네. 어디에서 어디로? 나이 많은 부모에서 나이 어린 자녀로. 언제까지? 민주당 정부가 오기 전까지 빨리 부의 이전을 하려고 하겠죠. 미리미리 좀 해놓겠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 상속세의 공제를 높인 효과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뒤에 이런 현상이 실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거 제가 자꾸 Z세대 말씀드리잖아요. 맞아요. 어린 세대들의 소비가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겠다. 아하, 네. 더 특히나 이제 미국이죠. 자, 오른쪽이 바로 이제 국경 국방인데, 자, 이걸 보면서 제가
제가 이거는 정말 음모론입니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싸우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맨 밑에 항공우주는 오히려 지원금을 확대했었어요. 뭐 크진 않습니다만 네. 지원금을 좀 확대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자 그리고 이번에 방공망 구축에도 1,500억 달러, 자 이런 것들을 좀 썼고, 또한 이민자 철통 국경 세우는 게 진심이다 하고 해서 이제 이민자 관련해서 단속 인력, 그다음에 이제 국경 장벽 건설, 그리고 이제 보안 인력 이런 것들을 다 좀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바로 이제 한국이죠. 자, 한국은 PBR 1배에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1차로 좀 올랐기도 하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끝날 것인가? 또 어떤 분들은 자, 큰 이벤트 상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끝났기 때문에 자, 지수를 좀 팔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예상들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네. 업계의 표준처럼 지금 미니 조정, 상승 장속이라고 하더라도 5에서 최대 10%까지 조정을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 지금 이 정책을 정치인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유동성을 막아놓은 상황에서 지수가 10% 빠지기 시작하면 사실 이거는 다시 부동산으로 갈 자금들이 너무 당연하게 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이 빠지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또한 제가 우리나라의 PBR 1.5배 가는 시나리오를 좀 제시드리고 싶은데, 자 여기입니다. 뭐냐면 상법 개정안이 되면 이거는 제가 출발 신호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행동주의가 이제 활동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법안이 실행이 됐고, 과거에도 스튜어디십 코드 이후에 행동주의 펀드의 제한 건수가 급증했기 때문이죠. 네. 자, 지금부터는 행동주의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진행되면 기업들은 배당 성향을 아주 급격하게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상속세법인데, 자, 상속세법 개정안이 되면은 이제 주식은 어떤 주주도 주식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낮고, 이제는 다 같이 올라야 해피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바로 요 사이클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이 몇 배 정도 와 있어요? 지금이 한 PBR 1배라고 보시면 1배 됩니다. 정도 이게 딱. 두 가지 기준이 네. 있어요. 네. 실제 우리의 반영된 네. 실적이 나온 기준으로 보면 3,000선 정도가 PBR 1배고요. 12개월 포워드 MSCI를 보면은 3,300까지 가야 됩니다. 네. 간격이 그게 좀 1배.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3,000선 초반 정도면 PBR 1배 수준에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여기부터 더 올라가는 거는 이제 추가적인 업사이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트리거가 저는 행동주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지금 딱 시점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네. 다음 순서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행동주의인데, 네. 행동주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예, 좀 예. 구체적으로 좀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뒤에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은 행동주의라고 하는 펀드들은 실제 주식을 사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주 제한을 합니다. 근데 제한을 한다라는 것은 기존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예를 들면 현금 유보율이 많고 네. 배당 성향이 낮고, 자, 이런 경우, 또는 물적 분할이라든지 주주 가치 훼손을 일으킬 만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자, 이런 것들, 또는 영업 자산이 아무래도 이제 주가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비영업 자산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러면은 과도하게 비영업 자산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각에 대한 요구들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펀드의 형태로 그 주식을 사는데 주주에 대한 이제 대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를 올리거나 네. 주가를 올리기 위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왼쪽에 보시면 스튜어디십 코드라고 해서 이제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는 무대들이 열렸어요. 자, 그런데 2016년도 이후부터는 보시면은 주주 제한 건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려가고 있죠. 올해도 아마 뭐 100건, 200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상법 개정안이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법적인 위협을 느끼면서 그렇죠. 지금 기업들이 받아야 네네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다시 한번 주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고,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필터링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냥 필터링으로 리스트업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현금은 많은데 배당은 낮게 하고 기타 비영업 자산이 많은 기업들은 차치하고요. 오른쪽에 그냥 기타 법인들이 갑자기 주식을 많이 사는 쪽. 그러니까 기타 법인이 일반적인 펀드도 아니고 개인도 아닌 기타 법인들이 최근에 10일 연속으로 주식을 산 리스트를 보면, 자, 이런 기업들이 있다. 보통 이런 기업들에서 주주 제한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진짜 행동주의가 딱 뜨면
시장은 와 이게 상법 개정안의 효과구나. 아하. 개정의 효과구나. 네. 이제 안은 아니죠. 상법 개정 효과구나라고 주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결론적으로는 기타법인 끝이 매수 아니다. 이렇게 들어올 때 요거 뭐 지배구조 이슈가 네. 혹시나 그럴 수 뒤에 있죠. 있나 뭐 이런 걸로 보통 그렇습니다. 신호를 보잖아요. 예. 여기서는 어떤 신호로 봐야 되나요? 이런 것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요? 보통은 주주들이 보통 모여서 어. 뭐 5% 지분 이상을 확보해가지고 막 주주 제한을 하고 주주의 권리를 이제 의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기타 법인이 혼자 단독 행동을 한다라기보다는 다른 펀드와 같이 해서 우리 지분율을 합쳐서 이렇게 하자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배구조 이런 것도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근데 지금도 지배구조 공격할 가능성도 꽤 있는 거죠. 네. 네. 뭐 해석은 그렇게 뒤에서도 네, 네. 좀 추측해 볼 수 있다. 워낙 이제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그러니까. 지금 신정부 초반이기 때문에 강한 느낌이 사실 맞잖아요. 그래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뭐 주주들은 좋아하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아, 맞아요. 지금 그 불만에 대해서는 사실 토로할 수가 없는 네, 혹여나 네. 이런 거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지 예. 혹시 어떻게 사실 뭐 이게 부작용이 나올 게 있죠. 네, 나올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주식을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이게 되게 정치적으로 흘러갈 수 있고 갑누를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이번 사법 개정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빠졌었어요. 근데 그걸 재추진하려고 하는데 저는 뭐 좋게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주식 시장 자체는 환호할 가능성이 그렇죠. 매우 높은 거죠. 네, 그건 정치인들의 영역과 저희 투자자들의 영역은 완전 다르다고 보는데 저희는 그냥 퓨어하게 상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행동주의가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열린 것이고 그리고 부작용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투자자들은 이게 뜨면 굉장히 흥분할 가능성이 높다. 예전에 뭐 고려아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처럼 네. 그렇게 어쨌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리스트까지 이제 받고 네. 쭉 한번 의견을 차장님의 의견을 봤는데 하나하나 이제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 네. 조금만 더 짚어보면 좋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관세 이슈가 완전히 네. 우리한테는 지금 뭐 우리만이 아니겠지만 코앞에 네. 있는 미국 시간 상황이잖아요. 7월 7일, 네. 7월 8일에 뭐 서한을 다 그러니까요. 보낸다고 하니까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게 베트남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46에서 20이 됐단 말이죠. 예. 그리고 뭐 바로 가까운 일본 보면 일본은 약간 서로 좀 강경한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근데 일본은 자국의 또 참여연 선거 이슈가 있어서 이게 좀 더 세게 지금 나가는 상황인가 뭐 이런 것도 좀. 그럼 우리는 네. 어떻게 될까? 이렇게 참고로 네. 해서 다 본다면 네. 어떻게 가는 게 좀 유리할까요? 맞습니다. 주식이나. 네. 맞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것이 제가 까먹었던 내용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이나 정치인들의 관계가 굉장히 첨예합니다. 예를 들면 이시바 시게로는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관세에서 물러나지 않는 게 자동차예요. 자동차는 일본의 기간 산업입니다. 진짜 국가적인 산업이에요. 이거 네. 물러서면은 뭐 선거에서 지겠다는 얘기인 거죠. 지지율 자체도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기 예, 때문에. 예. 네. 그래도 뭐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될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입장이 달라요. 왜냐하면 사실 일각에서는 약간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우려가 있죠. 네. 예, 있죠. 약간 아무래도 이제 균형 외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대통령의 성향이 좀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정부에서는 코스피 5천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협상이 예를 들어 잘 안 된다. 5천이 뭐예요? 예, 지금 뭐 2천짜리를 다시 보겠죠. 진짜 너무 잘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협상이 그렇게 나쁘게 끌고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서로 좋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정치는 지지율이 문제고, 자 우리나라의 정치는 사실 코스피 자체가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근데 이게 코스피가 단순히 혹시라도 좀 오해하실 수 있어요. 무조건 뭐 테마처럼 코스피를 올려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정부 입장에서 정말 수십 년의 수건 사업인 머니무브를 하려고 하는 차이예요. 그래서 부동산 금융을 완전히 뭐 6억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네. 엄청나게 막아놓은 겁니다. LTV로 치면은 서울 마용성 지역을 지금 30%로 닫아놓은 거예요. 근데 새로 갈 수 있는 이 코스피에 신뢰를 확보하지 않으면은 네. 머니무브는 일어날 수 없어요. 자, 예를 들면 국부를 주식시장으로 옮겼는데 주식시장이 갑자기 5% 10% 빠질 수 있는 것을 정부가 그 이벤트를 만들었어요. 네. 그럼 그게 신뢰를 하게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과 한국의 지금 정치적인 입장이 근본의 협상을 굉장히 완만하게 이끌 것이다. 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네. 네. 우리 차장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5천, 코스피 5천 그 네. 위원회는 민주당이 만든 기구여가지고 지금 정부랑은 아마 조금 다르다는 맞습니다.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고 저도 좀 궁금한 게 아까 오빠 법안이라고 하셨는데 감세법 안에 이제 전기차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폐지가 있잖아요. 네. 축소금 폐지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저는 해석이 그럼 우리 2차 전지가 네. 바닥 찍어도 좀 힘든 거 아닌가? 결국에는 네. 지난주에 저희가 테슬라가 좀 살아나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 계속 맞아요. 누르면은 2차 네. 전지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쪽도 대미 수출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가능해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그 이슈보다는 실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미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자동차의 이익 추정은 반영을 했어요. 관세를 반영해서. 근데 반영을 해도 예를 들어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2자릿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관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뭔지 모를 때는 공포인데 명확하게 지금 컨센으로 어느 정도 추정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게 공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이익 조정치가 하향되고 주가는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그 오빠 법안에서 네. 그 생산세액 공제는 기존에 유지가 되는 부분들도 긍정적인데 그거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결국에 우리 증시의 2차 전지제가 장기적으로 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AMPC를 뺐을 때 엔솔이 적자이기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금 흑자. 오늘 나왔어요. 네. 예. 그래서 오늘 16억 영업이익으로 한 정도 네. 나오는 것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AMP가 빠졌을 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공포심은 오늘 저는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보조금이 사라지면 관세가 먹혀지면은 그냥 우리가 뭔가 망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 보여도 네. 실제 자동차 기업들은 영업이익률 10%가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엔솔이 AMPC 없이도 흑자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오히려 주식은 극단값까지 공포가 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실제 아주 좋은 신호가 CATL 주가가 올라요 다시.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포가 이거를 정말로 뭐 정보가 더 많아지면 네. 공포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차 전지 기업들이 또 이제 엔솔 다음엔 또 에코프로비엠 실적이 나올 거거든요. 네. 에코프로비엠도 만약에 흑자다 이러면은 완전히 그러면 이제 개선되죠. 분위기가 아예 좀 바뀌는 느낌. 예. 이거는 뭐 업태를 가지고 올라가는 건 아니고 네. 주가 빠진 게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조 정책 없이 생존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만 실적으로 방어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주가는 그래서 오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차장님 오늘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요 내용 요약 한 번만 부탁드리고 네. 광고 보고 또 더 풍성한 내용 준비되어 있는 2부로 좋습니다. 가는 순서 이렇게 한번 네. 진행해 볼게요. 요약 좀 부탁드려요. 네. 자, 오늘 저는 미국의 정책, 한국의 재평가, 자, 이런 조건부 랠리를 좀 말씀을 드렸고, 자, 첫 번째 미국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와 OBBBA 법안이죠. 자, 그런데 첫 번째 관세 유예 종료가 임박을 해서 지금 서한 발송한다고 해서 뭔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저는 이미 8월 1일이라는 숫자가 먼저 나와서 유예 연장의 키워드가 더 핵심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사실 구조적으로 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뭔가 요동을 시켜서 주식시장을 흔들게 되면은 트럼프의 지지율은 더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아주 격한 방식의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법안 통과가 된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부유층 감세, 그 다음에 지원 정책 축소, 그리고 산업별로 좀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결국에는 우리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이런 부분들인 거죠. 하지만 관세와 그리고 이런 법안에 대한 부분들은 실적적으로 숫자적으로 이미 추정치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주가적으로 향후 반영할 건 많이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오늘 LG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발표처럼 보조금 없이도 실적이 흑자 전환할 수 있네라고 하는 이제 희망의 단서만 보여줘도 저는 하반기에 가장 많이 빠졌었던 2차 전지 업종에서 좀 리바운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 한국의 재평가인데, 자, 우리나라 이제까지 지수를 올렸던 거는 상법 개정이고,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세론도 나오고 향후의 모멘텀이 있어라고 하는 의심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스텝은 이제 민간에서의 활동이죠.
행동주의 펀드가 이미 지난해까지 계속 우상향으로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주주 제한 건수가 자 이걸로는 앞으로 상법 개정안의 지원을 받고 더 부스터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후에는 소득세법 개정이 이어받으면서 저는 우리나라 PBR이 한 1.5배까지 가는 시나리오를 차근차근 밟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마지막 조건부 랠리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관세와 행동주의가 나름 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이제 불확실성 이벤트는 이제 USC에 코스피가 직전 고점 역사 이제 직전이 3,300 정도 선을 돌파할 트리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행동주의가 만약에 실제 등장을 하면은 정책 효과를 한번 환기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과거 뭐 고려아연이라든지 이런 쪽처럼 유동성이 일시 흡수될 수 있는 자, 이런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광고 잠깐 보고 2부에도 내용이 많아요. 네, 2부 내용도 네. 굉장히 많습니다. 자, 1부 마켓 리뷰 함께 했고요. 2부 잠시만 기다려주시죠. 저희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업앤다운. 2부에서는 국내와 해외 또 글로벌 시장과 우리 시장 해외 업앤다운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부터 가볼까요? 국내부터 가볼까요? 해외부터 해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렸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해외와 국내가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요? 뭐냐면 주도주가 반락하고 어. 그리고 많이 빠졌던 낙폭화대 종목들이 약간 올라오네. 반란을 일으키는 상황들이 네.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호를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 해외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나이키와 버버리와 캐링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찌죠. 자, 근데 실제 지금 미국의 제조 지수를 보면 일반 제조는 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좀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 의류는 빠지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의류 소비나 이런 것들은 좀 살아나지 않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이키나 버버리, 이런 캐링 같은 럭셔리 제일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 자, 그래서 자, 우리나라 2차 전지도 제가 뭐 업종에 대한 뭐 실력이 어떻고 업태가 어떻고 장기 전망 이런 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좀 이런 사이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한 이 에너지에 대한 모멘텀도 이제는 전력주들에까지 좀 이어가는데 지금 도쿄 전력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보면은 원전 재가동 모멘텀으로 주가가 급등했었더라고요. 자, 그래서 실제 지금 주가들이 올라간 것들을 보면 글로벌리 의류와 그리고 에너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소비주들이 반등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좀 마이너스 영역에서는 기존의 주도주들이 거의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몰리나이스케어는 개별 악재였었고요. 라인메탈, 그다음에 중국의 리오토, 그다음에 초상은행, 그다음에 팔란티어. 그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도 있네요. 그냥 기존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좀 증대되니까 한번 빠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주도주를 팔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쉴 뿐인 거지. 자, 이런 현상들은 아주 일시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항상 주도주는요, 한 번 빠진다고 뭔가 이제 주변에서 이제 꺾였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런 거는 뭐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국내에 보시면은 네. 자, 국내에서는 또 마찬가지죠. 이제까지 제일 많이 올랐었던 카카오페이, 두산, 한국조선해양, 조선, 한전 네. KPS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빠졌었고 그 다음에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이제까지 안 좋았던 종목들 이오테크닉스, 현대제철,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LG화학, SK이노베이션까지 이런 네. 것들이 좀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좀 특징주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SK이노베이션이에요. SK이노베이션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이제 배터리 아저씨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최근에는 다른 인플루언서 박모 투자자, 네. 박모모 투자자가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한 강코를 한 이후 거의 그 다음 날 20% 올라갔다. 그래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그냥 그 인플루언서 얘기를 참고는 하시되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된다. 다만 근데 제가 두 분을 이제 열거를 동시에 했습니다만 네. 다른 분이요. 이 박땡땡 투자자는 네네. 나름의 원칙도 있으시고요. 어. 네, 정말 원칙도 있으시고 그리고 다른 외국인들이 참고할 만한 투자 원칙도 충분히 뭐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좀 다르긴 다르지만 어쨌든 인플루언서들을 너무 맹신하면은 우리가 23년도에 겪었던 그런 부작용들을 또 그렇죠. 네.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다. 조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첫 번째가 이제 미국의 금융사들의 요즘에 주가가 올라갑니다. 자, 보시면 CT,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주가를 제가 2025년도 1월 기준으로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압도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것이 로빈후드예요. 로빈후드. 오. 네. 그리고 제가 코인베이스까지 같이 이 주황색으로 넣어놨죠. 네. 자, 왜냐? 일반적으로 로빈후드 올라가면 자, 코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럼 코인베이스보다 더 많이 올라간 건 좀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완전 퓨어로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인데. 네. 자, 따지고 보면 이 로빈후드만 올라간 배경에는 바로 요게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확대.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어른들은 CT 이런 투자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겠죠. 아, 그러네요. 아이들은 다 로빈후드에서 계좌에서 거래를 핀테크 대부분 하겠죠. 기업이라든지. 네. 자, 그러면 상속세를 공제를 하면 돈은 사실상 투자은행에서 대형은행에서 로빈후드로 이체가 되는 경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빈후드는 코인베이스보다 주가가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그런 머니무브가 없는데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사실 로빈후드는 네. 지금 뭐 설정 금액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미 실제로? 네. 엄청나게 늘었어요. 근데 상속세 공제가 딱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영원하진 않겠죠. 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이게 좀 축소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2년 내지는 4년짜리입니다. 그럼 그 안에 상속을 할 만한 사람들은 엄청 많이 할 겁니다. 네. 그럼 그 돈이 뭐 어느 증권사나 어느 금융사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로빈후드에 쌓이는 자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네. 그러니까요. 있어서 네. 올라간 것도 있는데 맞아요. 아까 초반에도 말씀해 주셨던 그 네. 상속 그러니까 네. 뭔가 자녀 세대에게 그쵸. 돈이 가는 그 부의 무브 이전. 이동이라는. 그 측면에서 이것이 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이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하.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Z세대에서 무슨 유행 따라 주식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부의 이전이 가속화되는 시기인데 그리고 이 Z세대들이 마침 30살 사이클이기 때문에 자기 자체적으로도 소득과 저축이 늘어나는 사이클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만 보지 말고 항상 Z세대들의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글로벌리 우리는 진짜 봐야 된다라고. 결국에는 그러면 소비 트렌드의 가장 큰 힘인 이 젠지 세대가 요즘에는 뭘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네. 보시는 게 요 장표입니다. 자, 보시면 기업들의 생존 전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올드해 보이면 도태되고요. 네. 사장될 수 있습니다. 어. 언제든. 자, 그래서 보시면 기존에 어른들을 위주로 장사를 했던 기업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한번 보시죠. 네네네. 자, 패밀리마트. 야. 편의점인데 스트리트 디자이너의 가장 유명한 니고와 이 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럼 뭘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저 앞에서 뭐. 아직까지 뭘 하는지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디자이너 디렉터니 총괄 디렉터니까 외벽이 좀 달라질라나? 이제 뭐 이제 로고라든지 네. 나오겠죠. 매장 분위기 그다음에 뭐 패밀리마트 내 굿즈 이런 것들을 하겠죠. Z세대들이 좋아하는 제가 네. 팜마트 말씀을 네, 자주 드리지만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이 패밀리마트 안에서 좀 시도하지 않을지가 첫 번째이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사실 술 기업들 진짜 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왜냐? 술 마시는 것은 Z세대 문화가 아니거든요. 술 소비가 되게 줄었다고. 엄청 줄었어요. 아, 자, 그 그래서 친구들은 많이 안 먹나 보네요. 잘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부어라 마셔라를 안 하는 거죠. 아, 예.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근데 보시면 실제 이 보그라고 하는 잡지에서도 이제 그 특집 기사로 네. Z세대들이 이제 술 기업들한테 뭘 원하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별게 없긴 했더라고요. 네. 적게 마시고 이쁘게 사진 찍고 아. 기념할 수 있는 무언가. 술도. 아. 네, 그리고 그래요. 같이 뭐 이제 좀 볼륨업을 할 수 있는 것들, 재테크적인 요소들. 네. 네, 결국에는 Z세대들이 좋아하는 게 딱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 술을 마시는데도 가치가 좀 추구하는 가치가 그렇죠. 완전히 다른 완전히 거예요. 다른 그래요? 거죠. 아. 우리는 자 기분이 좋으면 작은 잔에 마시다가 우리 기분 좋으면
큰 잔에 마시죠. 네. 그래서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의리 게임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막 3000cc에다가 그쵸. 막 담아가지고. 이게 우리의 양적인 모델인 거죠. 네. 그래서 통화 정책도 마찬가지죠. 위기면 계속 찍어내잖아.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제품을 생산한다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10명이면 100개 생산해서 10명에 팔고 할인해서 팔고 아울렛에서 팔고 재고 손상해서 결국에 떨어지는 게 우리의 양적인 경제의 네. 모델인데 Z세대는 완전 다른 거죠. 그렇구나.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도 안 하고 적게 마시고 이쁘게 사진 찍고 뭐 이럴 수 있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조니 워커 뭐 예를 들어 어제 제가 조니 워커 블루를 마셨는데 네. 이거는 우리가 그대로 있을 때 가치가 멋있어 네.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올드해 보이는 거죠. 아. 그래서 유명한 그래피터한테 보시면은 이 잔의 이 병을 다 리디자인 해달라고 한 거예요. 아, 병 디자인은 맞아요. 자체를. 네. 그리고 보시면 다 디자인이 다르죠. 이건 성장 요소- 가치가 그렇죠. 있겠다. 리미티드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오. Z세대들의 원하는 방향 또 하나는 리미티드인 거죠. 콜라보도 콜라보고. 자, 그 다음에 가장 충격적인 것이 바로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은등님도 지금 도대체 현대차 티니핑은 뭔데? 아이오닉이죠. 애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긴 자, 한데. 왜 그럴까요? 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차.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차를 거역할 수 없죠. 근데 아이들의 공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브랜드들이 아주 부족했어요. 자, 그 예로 장난감 가게 가면 아이오닉이 많은가요? 뭐 포르쉐가 많은가요? 다 장난감 가면 미니카가 다 외제차예요. 그렇죠. 그렇지. 슈퍼카, 네. 뭐, 이 외제차. 시장을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되게 공략을 안 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와서는 좀 하고 있습니다. 굿즈도 하는 동시에 이렇게 티니핑과 콜라보를 해서 아이가 현대차 이제 플래그십 스토어를 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친숙하게. 왜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 포르쉐 미니카를 가지고 막 장난감을 갖고 네네네. 놀다가 그럼 이게 내 나중에 첫 차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굿즈가 되게 중요한 네.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런 IP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도하고 있다. 그래. 새로운 소비 계층에 이미 아주 공격적으로 이제 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IP가 중요해진 거죠. 네. 자, IP는 무엇인가? 네. 결국에는 뭐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의 상품일 겁니다. 자, 보시면 혹시 산리오는 아시죠? 산리오 날. 산리오 그렇죠. 알죠? 너무너무 유명하죠. 캐릭터. 네. 산리오 주가도 엄청 좋았었고 일본에 네. 상장돼 있는데 아. 그 다음에 유명한 장난감 기업 반다이 반다이. 여기도 굉장히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좀 최근에 좀 시들시들해지는 모습은 보입니다. 자, 왜 그럴까? 이미 사실 산리오는 우리나라의 금융사에서 정말 메가 히트를 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신한카드 네. 이런 데서 신한은행인데 산리오 카드로 그냥 디자인만 바꿨더니 아이들이 용돈 카드를 다 걸로 가버린 거예요. 발급률, 뭐, 신규 가입. 그쵸.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흥행했는데 그 다음에 넥스트가 잘 안 보인다는 점.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의 해즈브로나 이런 디즈니 같은 이제 캐릭터 상품 IP들의 주가가 또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압도하는 국가가 있는데 바로 한국이에요. 네. 보면 티니핑의 SAMG 엔터 야. 700% 포인트죠. 네. 700PT고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보시면 얘네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왜냐? 현대백화점 팝업으로.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왜 이건지 강조하냐면, 자, 우리나라는 이런 유행에 대해서 글로벌리 선도하는 국가가 어느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디즈니, 일본의 산리오보다 우리나라 그 유행이 트렌드 세터하는 기업들은 더 많이 오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파산핑이잖아요. 그쵸. 그 정도의 계속 나와요. 그 정도 이름이 알트코인도 아니고 붙는 계속 나와요, 진짜. 맞아요, 아이폰인데. 맞아. 그리고 자, 이것도 있는데 남자 중에는 카봇이라고 있어요. 카봇, 알죠, 알죠. 네. 와, 어떻게 그 변신 조립 로봇을 그렇게 계속 만들 수 있죠? 네. 변신이니까. 맞아. 근데 티니핑 아이오닉은 아까 차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나중에 성장해서 지금부터 친해서 첫 차 이렇게 가능한데 옛날에 타요는 타요. 내가 나중에 첫 차로 저걸 사야겠다. 버스 이건 안 되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어렵죠. 네, 타요를 근데 할 수는 티니핑은 없지. 가능하네. 이게 그쵸, 그쵸. 현대 제네시스 네, 뭐 네. 이런 거는 또 가능하니까. 오. 어쨌든 미래 세대에 이렇게 투자하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맞습니다. 기업들 늘고 지금 그것이 있다. 우리가 트렌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네. 겁니다. 어.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의 이슈가 바로 이제 조방원이죠. 조선, 지금 조방원. 방산, 네. 이제 원전 네. 이런 종목들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을 주도하던 종목들이 빠졌으니까 시장에선 되게 그냥 쉽게 네. 뭐 키 맞추기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사실 이게 많아서 왜 나만 이렇게 떨어지지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아, 했어요. 그래요? 네, 전 이 오. 종목을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개별 종목 첫 번째 두 가지 점검을 해드리면 첫 번째 피크아웃 조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자체 단기 주가죠. 네. 자, 왜 그러냐? 자, 조선주들 2분기 실적 되게 좋을 거라고들 나오고 있는데 주가 빠졌고요. 두 번째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2차 발표가 났는데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는 사실 두산 에너빌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뉴스케일 파워 77MW짜리 설계 변경성이 났어요. 자, 제일 좋은 이벤트가 나왔는데 주가가 빠진 겁니다. 네. 그 말은 세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음 이벤트를 기다려야 되는데 사실 이거만한 이벤트는 단기 나올 건 없어요. 아. 자, 그래서 수급 공백이 있을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주도주들이 완전히 꺾였냐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레벨 조정이 되면 장기적인 투자 매력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완전히 끝났다가 아니라 그냥 좀 쉬겠다 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얘가 아니에요. 지수예요. 이유는 뭐냐면 자, 2023년도 에코프로 BM의 꼭지는 8월이었고 네. 2024년도 SK 하이닉스의 고점은 한 5월께 AI 전체 고점은 8월이었어요. 문제는 둘 다 주도주가 꺾이면서 지수가 3개월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번에도 어찌 보면 조방원이 꺾이면 그렇게 3개월 쉴지도 모른다는 공포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23년도에 2차 전지는 코스닥 시총 최상이었고 24년도에는 그냥 지수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과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 주도주 랠리를 바통을 이어받을 만한 주체가 또 나타나면 주식이 3개월 빠졌던 사이클과 다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네.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통을 이어받을 존재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런데 이번에 주도주가 완전히 26년까지 보지 말아야 될 주식이냐? 그거는 대안이 있으면 됩니다. 대안이 있으면 예를 들면 지수 종목들이 내년에 너무 좋으면은 이렇게 종목장에서 주도주들은 꺾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지수 상황을 보면 밴드 상단까지는 오긴 온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26년도 앞으로 제가 26년도 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26년도 우리나라 시총상위 기업들의 성장률이에요. 보시면 삼성전자는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좋아지는 거죠. 근데 그 레벨이 하이닉스 밑에예요. 네. 하이닉스는 채 10%도 그로스가 안 나와요. 나머지는 성장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내년이요, 네. 내년에.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내년의 추정치는 낙관 편향적입니다. 보통은 연초의 추정치보다 10% 하향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10% 하락을 넣으면은 내년에는 그로스가 없는 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년에는 지수 랠리보다도 종목장이 아주 화려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화려한 곳이고 종목장. 지금보다. 그쵸. 그러면은 주도주는 다시 한번 그때 붐업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종목장이 주도주들이었으니까.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도주들이 완전히 꺾이는 모양은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을 뭘 봐야 될지를 쭉 이제 뒤에까지 경험 맞아요. 말씀해 네. 주시고 아, 요약으로 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또 어느새 51분이고 네. 오늘 제가 사실 컨디션이 되게 좋지 않아서 약간 우왕좌왕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하반기 전략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유동성 랠리의 피크아웃 아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하반기에 중소형주 관심이 필수다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산업적으로는 한국의 공기업 그리고 중국의 철강 감산에 대해서 우리 주목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지금이 유동성의 끝이냐? 저는 아주 가능성이 낮다. 여기 보시는 것이 이 파란색이 예탁금이고요. 노란색이 신용잔고율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전체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 대비 압도적으로 빠른 상황인 거예요. 벌리고 있어요. 이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유동성 랠리 피크아웃이 나오겠냐라고 하는 것이 저희 주장이고 자, 그런데 문제는 23년도 20년도 말부처럼 유동성에서 신용의 비중이 높아질 때 누가 움직였냐? 이건 뭐 답이 나와 있는 거죠. 중소형주들이 엄청나게 세게 움직였던 사이클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동성 랠리는 그냥 색깔만 바뀌는 것이지 아직까지 이제 정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왜 코스닥 시장의 시총상위들을 하반기에 조금은 더 좋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면 이 첫 번째 왼쪽이 페드워치의 금리 인하 횟수 전망. 네. 지금 우리가 반영하고 있는 것은 당장의 7월이죠. 인하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항상 특히나 하반기에 제가 자주 말씀드릴 텐데 12개월 포워드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연말에 어떻게 되는지 내년 연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똑같이 연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12개월 뒤의 세상을 상상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2026년도 6월은 매번 빠집니다. 기준금리가. 여기가 떨어질 때도 뒤에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확률이.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 우리 12개월을 사는 세상에서는 금리는 4번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경기 시클리컬 민감주보다 성장주들이 좀 좋겠죠. 실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바로 S&P 500과 러셀 2000 지수의 EPS 그로스예요. 전년 대비인데 25년도 1분기, 25년도 2분기 지나면 러셀의 시간이 옵니다. 자, 금리가 빠지고 러셀 중소형 지수들의 종목들의 실적이 좋아지면 그냥 중소형주 랠리 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는 코스닥 시장을 조금 볼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금리 인하기 맞습니다. 네, 자, 실제 사이클을 한번 보죠. 네. 제가 항상 뭔가 이제 힘을 주고 싶을 때 이런 이제 역사적인 뭔가를 가져오는데 네. 자, 보시면 자, 우리 증시에 이제 반복됐던 패턴들 이게 코스피에서 코스닥 수익률을 뺀 거예요. 네. 보시면 위로 양해값이 10이면 코스피가 10% 더 오른 것이고 음해값이 10이면 코스닥이 10% 더 오른 거예요. 자, 보시면 10% 이상 한 시장이 아웃퍼폼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시장이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네. 매우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죠? 자, 근데 지금은 23년도 윤석열 정부 당시의 밸류업 24년도, 25년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때문에 네. 두 해 연속으로 지금 코스피가 10%포인트 앞서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한꺼번에 올 수도.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12개월 뒤를 산다라고 하는 앞을 내다본다는 입장에서는 지금 자, 이 사이클은 바로 이 당시에 14, 15년도 반작용이 16년도에 났었고 자, 이런 것들이 또 20년도, 21년도 반작용이 이제 22년도에 났었고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갈 수 있는 장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차장님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서 결론과 아, 예. 요약을 한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네. 시간 관계로 네. 말씀을 부분. 드리면 네. 자, 첫 번째 해외와 국내에서는 글로벌 주도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반락을 하는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하는 사이클이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고 네. 자, 그런데 이게 주식 시장의 피크아웃 신호가 아니라 시장의 유동성이 매우 풍부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도주 바통 터치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금융주 랠리는 결국에는 규제 완화, 상속 공제에 대한 임팩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특히나 이 중에서 상속세에 대한 공제가 높아지니까 이 돈의 부의 이동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로빈후드가 코인베이스나 CT 대비 압도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대 교체, Z세대 소비재에 너무너무 중요하게 포착을 해서 봐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IP 관련 비즈니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주도들이 최근에 반락을 하고 있는데, 조방원들의 지금 단기 피크아웃 신호는 나온 거는 같다. 다만 이게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되돌림으로 반등하는 사이클이 한번 나올 것이고, 또한 우리나라의 내년도 시총 최상위 종목들의 성장률이 정체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직전 주도주들 그 다음에 바통 터치 받을 종목장에서의 이런 화려한 종목장이 내년에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알겠습니다. 아까 나갔으니까 공기업 장표 10초만 네. 드릴게요. 이게 뭔 아까 사람들이 공기업 이런 예, 마지막만. 마지막 네. 진짜. 네. 예. 자, 행동주의 없어도 지금의 상법 개정을 추진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기업들이 바로 공기업일 겁니다. 여기에다가 공기업이라서 전기를 못 올리거나 가스를 못 올렸을 때 주주들이 이익을 최대화하라고 가스비 인상과 전기료 인상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들 전반적으로 다 PBR이 낮아서 이런 종목들을 주목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해 보겠고요. 이혁진 차장님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침엔 투자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 구혜영 차장님 드디어 그녀가 온다. 드디어 우리 월요일의 남자 이혁진 차장님과 늘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요. 인사드렸던 네. 구혜영 차장님과 여러분들 또 오랜만에 우리 채권 투자 이야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